자, 샬롬 반갑습니다.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을 맡은 데니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 1강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2강 그리고 3강 지금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 학생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꿀 때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ive up 외치겠습니다. give up! giving up!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큰 단원은 수와 연산 단원이에요. 이 수와 연산 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는 1. 자연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개념도 이 자연수와 관련된 자연수의 수체계와 관련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으로 배웠던 소수, 합성수를 바탕으로 한 체계. 이 자연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1이라는 숫자가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 특히 이 소수라는 개념,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소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소인수 분해가 등장합니다. 소인수 분해. 소인수가 뭐였어요? 네,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다.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것과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약수의 개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가 있을 때 이것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일 때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자, 여기 소수에서 소인수 분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가지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었어요? 네, 두 번째로 배웠던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어떤 수를 거듭해서 곱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거듭제곱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쉽게 해서 a의 m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a를 미치라고 하고 이 m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는 이 소인수 분해를 바탕으로 약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개념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최대 공약수로 넘어갔어요. 자,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구하는 방법에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지수가 같은 것은 그대로 다르면 작은 것을 택하여서 각수를 곱해준다고 배웠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항상 짝꿍으로 나오는 것. 그렇죠.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소공배수를 구할 때 두 수의 공동이 아닌 소인수까지 모두 곱하되 지수가 다르면 지수가 큰 것을 택해서 곱한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방금까지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소수, 합성수, 그리고 거듭제곱, 소인수 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각 개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해요.
이게 하나의 제목, 이 자연수의 성질이라는 한 제목 안에서 소수, 합성수, 거듭제곱,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대공배수 이렇게 각각의 개념이 묶여 있다는 것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난 이후에 내가 뭐 배웠었지? 하면서 머리가 굉장히 하얗게 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목에는 자연수의 성질이 있었어. 그럼 자연수? 맞아. 자연수의 체계가 있었지. 그 중에 소수와 합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 그 중에 소수는 또 소인수 분해와 연결되었지. 그리고 소인수 분해에서 배웠던 약수가 또 최대 공약수와 그리고 이어서 최소 공배수로 연결되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러이러해 라고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이 계속해서 익혀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단원 수와 연산 파트에서 두 번째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수와 유리수 파트는 특별히 지난 5개년의 기출을 분석했을 때 거의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출제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자주 출제되는 소인수 분해 문제에 이어서 2번으로 정수와 유리수, 정수의 크기 비교라든지 정수의 연산이라든지 절대값 등 약 5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유심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 첫 번째로는 우리 정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울 때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자연수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는 정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 소수나 분수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이제는 정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의 체계가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음의 개념까지 등장하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수라는 개념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정수는 양의 정수가 있고요. 영이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해요. 여기 밑에 표에 잘 나와 있죠. 정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되어 있다. 자, 양의 정수는 그 중에 무엇이냐? 양의 정수는 자연수의 양의부, 즉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수입니다. 반대로 음의 정수는 자연수의 음의부, 즉 마이너스가 붙은 수를 가지고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수의 개념은 별게 아니죠. 그 정수를 이제 수직선에 가지고 와서 보면 한 직선 위에 기준이 되는 점 0을 원점으로 하고 앞으로 0이라는 수를 우리는 원점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0점, 그러니까 0이라고 찍힌 점을 원점이라고 부를 텐데 이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가 해당되고 이 왼쪽에는 음의 정수를 가지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양의 정수의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양의 정수가 될 것이고 음의 정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음의 정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체계에서 본 것처럼 정수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다고 정리한 거예요. 0은 양의 정수도 음수도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바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를 풀고 잠깐 강의를 멈추고 문제를 풀고 돌아오면 돼요. 자, 그럼 저는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다음을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자, 한번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상 2도를 플러스 2도로 나타내면 영하 7도는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네, 마이너스 7도로 나타낸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해발 1000m를 플러스 1000m로 나타나면 해저 600m는 여기 여러분 이거 상식이지만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
이게 바다예요. 바다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그 고도를 이야기할 때 해발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바다 아래로 된 것을 해저라고 해요. 그래서 해저 600m는 그럼 바다 이 수면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는 1000m 플러스 1000m이기 때문에 해저 6m는 마이너스 600m라고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리수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리수에서는 먼저 유리수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자, 여러분, 우리 유리수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분수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했을 때 분수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작게 나와 있죠.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항상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범위에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에 올라와서 수의 체계가 확장되면서 이제 정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수는 참고로 모두 유리수에 해당해요. 자, 다시 이 정의로 돌아와서 유리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리수는 아까 정수의 표현과도 비슷해요. 양의 유리수 그리고 영,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부르는데 양의 유리수는 분모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 음의 유리수는 분모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자, 2분의 1 분모가 자연수죠. 1 분자도 자연수죠. 여기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은 양의 유리수가 되겠어요. 자, 음의 유리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분모 3, 분자 1 모두 자연수이죠. 여기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음의 유리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리수의 분류, 이렇게 수의 체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옆에 볼 때 정수는 모두 유리수라고 했지요. 그래서 유리수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먼저 구분한 다음 이 정수는 아까 우리 가장 처음에 배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는 이제 분수로 나타낸다거나 소수로 나타낸다거나 이런 표현들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제 이 배운 개념을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전체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강의를 멈추고 돌아오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여러분 이건 팁이지만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문제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크게 동그라미를 한다거나 체크, 밑줄을 긋는다거나 여러분이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조건들은 반드시 표시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자, 바로 1번 양의 정수. 양의 정수를 이제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양의 정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네, 플러스 3 또 그쵸 5분의 10. 자, 5분의 10은 이 분수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2죠. 그래서 플러스 3과 5분의 10을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정말 높아지면서 하는 말이지만 혹시 여기 적을 때 2라고 쓰진 않겠죠? 5분의 10이라고 써야 하는데 2라고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을 때는 보기에서 주어진 그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줘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괄호 2번 정수를 한번 봅시다. 정수.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플러스 3, 0, 마이너스 5, 5분의 10 여기까지가 정수에 해당하겠죠. 자, 다음 음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11이 음의 유리수에 해당하겠네요. 자, 마지막.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마이너스 2.1이 있겠죠? 그리고, 그쵸. 7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유리수였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배울 개념은 절대값과 수의 대소관계인데요. 먼저 절대값의 개념에 대해서 배운 다음 수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수의 크고 작은에 대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자, 절대값은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플러스가 돼요. 항상 양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표현할 때에는 정수 A의 절대값을 기호로 이렇게 양쪽에 발을 씌워서 나타내고 절대값 A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가 가장 적게 떨어져 있을까요? 어떤 수가 가장 가까울까요? 그쵸? 0이겠죠. 0 자신이 가장 절대값이 작은 수가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A인 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A가 있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개라는 것이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절대값이 3인수,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3인수라고 하면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는 거예요. 이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잠깐 이 날개 부분을 체크해보고 갑시다. 자, 절대값 자체를 씌우게 되면 그 부분은 항상 양수로 나온다고 했지요. 자, 그럼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나올 때 모습이 달라져요. 자, 먼저 A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양수이면 절대값 A는 그대로 A가 나오겠죠. 자, 이건 여러분 예를 들어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A가 3일 때, 즉 A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3이 되겠죠. 그냥 이거는 3으로 나오게 돼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1번의 경우고요. 2번의 경우 A가 0인 경우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도 그냥 0이겠죠. 자, 다음 3번 A가 음수인 경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절대값을 씌우게 될 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3이 되겠죠. 절대값이 나올 때는 무조건 그냥 3이라고 나와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 A라는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이 절대값의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절대값과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절대값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수의 대소관계.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읽어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그래도 체크해 두는 부분은 필요해요. 자,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 봅시다. 음수보다 양수가 크다. 네, 당연한 얘기죠. 마이너스 2보다 1이 플러스 1이 더 크겠죠. 자, 두 번째.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0을 사이에 두고 0을 원점으로 두고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음수라고 하기로 했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양수라고 플러스라고 했었어요. 사실 1, 2번은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 자, 그럼 3, 4번을 조금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는데요. 양수끼리의 비교. 양수끼리의 수를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큰 수가 크게 돼요. 이건 여러분이 이미 익숙할 거예요. 플러스 2, 플러스 5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5가 더 크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번에 음수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해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자, 항상 우리가 절대값을 볼 때는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왜? 원점으로부터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절대값이었거든요. 자, 그럼 음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를 한번 보고 마이너스 1까지 한번 거리를 봅시다. 자,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가 훨씬 멀죠.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더 많은 거리를 가야 해요. 기본적으로 우린 수직선에서의 수의 크기를 볼 때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더 많이 왼쪽으로 간 마이너스 4가 더 작은 수가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부등호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등호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사용해서 수의 대소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사용할 때는 x는 a보다 클 때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x는 a 초과이다 혹은 a보다 크다. 자, 반대로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을 때는 x는 a 미만이다, a보다 작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호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는 거죠. 포함한 거. 자, x가 a보다 클 때인데 등호가 포함될 경우에는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x는 a보다 작지 않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반대로 x는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는 a 이하이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a보다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함께 다룰 문제는 3번에서 1번, 4번. 4번에서는 1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문제풀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절대값이 6인수. 절대값.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수직선의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6인수라고 하면 수는 2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양쪽으로 하나, 음쪽으로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절대값이 6이기 때문에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4번. 사실 1번과 4번은 같은 것을 묻고 있는데 표현을 달리한 것이에요. 자,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6인수. 자, 이게 바로 사실은 이게 절대값의 정의였죠. 그래서 다시 아까 말했지만 같은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6인수는 당연히 동일하게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다음 동그라미 안에 둘 중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큰지 대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절대값을 비교하기 전에 부호가 다르면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음이 클까요? 양이 클까요? 네, 당연히 양이 크겠죠. 그럼 부등호는 오른쪽으로 벌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괄호 4번.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4분의 1을 비교해야 돼요. 자,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텐데, 자,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번 보았을 때 우선은 0.5를 제가 2분의 1로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우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이 각각 되겠죠. 자, 두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2분의 1이 크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음수에서의 절대값을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수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2분의 1이 4분의 1보다는 크지만 실제 음수의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음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우리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덧셈에 대해서 살펴보고 뺄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덧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있는데요. 부호가 같을 때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두 수의 공통인 부호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둘 다 음수이죠. 음수일 때는 먼저 절대값의 합, 그러니까 4와 7을 더해서 11이 나오고 그 두 수의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호가 다를 때를 한번 볼게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플러스 5와 마이너스 9를 더할 때는 여기 절대값이 큰 수, 이 중에서 절대값이 큰 수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9의 부호,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놓고 절대값의 차를 적어줍니다. 9에서 5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덧셈에는 두 가지 계산 법칙이 있습니다. 자,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은 말 그대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 교환,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를 하든 B 플러스 1을 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자,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하든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하든 결과는 동일하게 플러스 5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덧셈의 결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세 수 이상을 더할 때 어떤 한 곳에 이렇게 괄호를 묶더라도 계산 결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플러스 3과 플러스 2와 플러스 2를 각각 더할 때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먼저 계산하든 플러스 2와 플러스 2를 각각 더하는 것을 먼저 계산하든 결과는 동일하게 플러스 6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덧셈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으로는 유리수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리수의 뺄셈. 유리수의 뺄셈에서는 방법은 간단해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여기 봅시다. 예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있어요. 그쵸? 자, 이럴 때는 빼는 수, 즉 여기 마이너스 3을 빼는 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덧셈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만났을 때는 플러스 플러스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결국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옆에 예시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뺄셈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을 빼고 있는데 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친다고 했기 때문에 빼는 수의 부호, 즉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고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그냥 이 앞뒤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결국은 덧셈의 계산으로 하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은 결국 마이너스 7, 우리 덧셈의 원리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또 가지고 가야 할 개념은 뺄셈에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뺄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계산 결과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것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같습니까?
원래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를 뺐을 때는 답이 2가 되죠. 근데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을 뺐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은 뺄셈에서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결합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 법칙은 3개 이상이 수가 나와야겠죠. 자, 예를 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2가 있고 여기서 가장 먼저는 플러스 1과 플러스 3의 뺄셈을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로는 플러스 3과 플러스 2의 뺄셈을 먼저 계산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는 플러스 1과 플러스 3을 뺐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를 뺐을 때는 자, 이때는 우리가 부호를 서로 바꿔준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와도 같은 결과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밑의 경우에 한번 봅시다. 밑에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를 먼저 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 자, 그럼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을 빼면 결과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뺄셈에서 결합법칙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아까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덧셈에서만 성립이 된다는 거 여러분 유의하시고 주의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우리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여러분 5번에서는 4번, 6번에서는 1번, 7번에서도 1번을 풀겠습니다. 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에 4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4번에서는 부호가 서로 다른 유리수의 덧셈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의 절대값끼리 먼저 뺄셈을 하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절대값이 큰 수는 플러스 3.6이기 때문에 절대값끼리에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러면 6에서 9를 빼면 받아내림 이러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면 0.5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면 되니까 플러스 0.5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6번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유리수의 뺄셈이 나왔어요. 자, 뺄셈일 때에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마이너스끼리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은 굉장히 쉬워지죠. 플러스 2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에 1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뺄셈이 여러 수가 나올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순서대로 하나씩 계산하면 돼요. 자, 먼저 플러스 5에서 빼고 있네요. 빼기 마이너스 7. 자, 그럼 마이너스 만날 때는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나머지 계산 끝났어요. 자, 5 더하기 7을 하면 여기는 12가 되겠죠. 자, 1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결과가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배우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와 연산이라는 단원에서 오늘은 우리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 우리가 오늘 가장 처음 배웠던 개념은 그렇죠. 이 정수에 대한 거였어요. 정수. 우리가 첫 시간에 자연수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이것을 확장해서 정수가 등장했죠. 자, 이 정수는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라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수. 이 정수에서 나아가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를 합하면 유리수라는 체계가 형성이 된다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음의 개념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 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함께 나오게 된 것이 있죠. 절대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절대값은 수직선 위에서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등장하면서 또한 수의 대소 관계도 우리가 함께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음수와 양수의 대소 관계, 그리고 양수끼리의 대소 관계, 음수끼리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어요. 그리고 대소 관계가 등장하면서 부등호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죠. 같다, 그리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그 표현과 함께 미만이다, 이상이다, 혹은 작다, 작지 않다 이런 각각의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부등호에 대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리수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덧셈과 뺄셈. 덧셈의 경우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있었어요.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같을 때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부호를 붙이고, 다를 때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되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다가 붙여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덧셈의 경우에는 덧셈의 결합법칙과 덧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었어요. 자, 넘어와서 뺄셈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했어요.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 그리고 뺄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했었습니다. 덧셈에서는 되지만 뺄셈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배웠던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덧셈과 뺄셈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심어서 생명을 거두는 모든 학생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풀지 않았던 문제들은 여러분 다 마무리해서 풀어주시고 채점해서 과제방에 한번 올려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